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림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중위권, 그러니까는 중위권에서부터 중하위권이죠. 약수령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중하위권의 논술이라고 잡았습니다. 어감은 사실 썩 좋진 않죠. 중하위권이라고 하니까 썩 좋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한마디지만 학생들,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느낌적으로 그냥 막연히 이 정도 갈 거야, 이 정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많이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성향들 보일 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높이를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터무니없는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현재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현 상태 자체를 약간 판타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잘 나가질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목에서 그냥 조금 세게 중하위권이라고 일단 박아놓고 시작을 하자, 뭐 그런 말씀이죠. 예,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보통 이제 입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뭐 대한민국에는 꼭 대학이 스카이밖에 없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설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에 대한 이야기, 특히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이나 들을 일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중위권의 논술입니다. 물론 중위권 플러스에서 하위권의 인서울권까지, 약수령 논술까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심플하게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수시 재배 전략은 교과 전형이 합격 가능하면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집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학종을 생각하시겠죠. 학종을 생각하다가 이제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비교과 적당히 잘 좀 이렇게 버무려서 갈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되면 당연히 또 계속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최후의 보루가 결국은 정시와 논술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기에 사실 논술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정도에 학생들 숫자로 보면 그 학생들이 제일 많긴 해요. 특히나 중위권에서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중하위권으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한 건대 경희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요 시기에 제일 많이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요. 뭐 다 안 끝났다는 둥, 뭐 모의고사가 뭐가 안 잡혔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맨날 3월달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와서 상담하시면은 선생님 그거 6월달에 시작하면 안 돼요? 7월달에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늘 물어보세요.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가능성이 0은 아니니까요. 논술 정비 전혀 안 하고요. 딱 파이널만 듣고도 합격하는 경우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불리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탁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동되는 뭐 그런 가능성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내신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논술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만들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빡셌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드릴 것만 뽑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크게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놓고 보면 서강대 논술 80% 들어가는데요. 내신 출결고사 10% 들어가는데 이거 한 등급당 0.04점 차이 납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0.04점이면 이건 사실 점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데는 원래는 숭실대였는데, 그나마 숭실대도 이제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를 다시 보니까 세종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대가 아마 전체 테이블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세종대 정도 되면 한 등급에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도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요게 3, 1, 2, 3, 4. 4등급에서 5등급 갈 때 여기서 1.5점 차이 납니다. 요게 전체 테이블에서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가장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이게 보는데 말 그대로 제일 많이 차이 나도 요 정도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차이 나도. 이게 논술 전형이 원래 태생부터 처음부터 특목고 학생을 뽑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형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내신이 무력화가 돼 있던 처음 출발부터 내신이 원래 무력화가 돼 있던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부와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내신을 아예 안 본다 그러면은 지원금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에 가까울 정도로 내신 포션을 잡아놓기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 거의 의미 없어요. 내신은.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으로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의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위권이라서 중위권에 논술이 있는 것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긴 했는데 이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각 학교들이 그 다음에 반영 교과 과목 그러니까 출제 과목이 어디냐 이거 요런 거 정도. 그러니까 출제 과목이 여기 이제 출제 과목이 있고요. 예, 출제 과목이 있고 이제 수능 최저 이제 얘를 이제 좀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수능 최저는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고 대충 느낌상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이제 크게 기준이 되는 게 네 과목 중에 2개 합 5를 맞추거나 2개 합 7을 맞추거나 아니면 1개 3을 맞추거나 뭐 요런 정도 경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과목 5 그러면 뭐 2, 3, 뭐 6, 6 해도 되고요. 뭐 보통 최저 조건을 쓸 때는 탐구는 한 과목만 씁니다. 2과목을 다 쓰지 않아요. 중위권 밑에서는 무조건 한 과목만 씁니다. 그래서 탐구는 2과목을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먼저 올려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그러니까 물리, 지학 이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생명지학 하든지 어쨌든 탐구가 2과목이 있으면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3등급, 4등, 3, 3 이렇게 나온 거하고 평균은 같지만 2, 4 나온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할 거냐. 그러니까 2, 4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3, 3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건 정시로 넘어가도 그래요. 그 수시 전략뿐만 아니라 정시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표준 점수를 환산해도 3, 3보단 2, 4가 유리해요. 그래서 탐구는 2개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먼저 올립니다. 2등급 정도까지. 하나가 2등급까지 못 올라가면 계속 그거 파야 되고요. 나머지 어차피 못 잡아요. 못 잡고 하나가 2등급 최소한 2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싶으면 나머지 과목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 5를 요구하는 데 중에서 가장 낮은 학교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정도까지가 이제 2개 5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대들, 뭐 성신여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보통 2개 7을 요구하는 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가천대라든가 이런 정도 약술년까지 가면 1개 3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요. 네. 그래서 최저는 그런 정도로 조금 대략 학교 레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아예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 경우라면 학교 레벨에 얼추 맞춰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고민, 사실은 최저보다도 더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일 거예요. 선택 과목 미적, 확통, 기하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확통, 기하 우리 애는 안 했는데 뭐 필요하다던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는 잘 안 되는데요.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수학, 수원, 수투까지는 그냥 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학교나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어디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 대부분 미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적인데 미적도 안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수원, 수투까지만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거의 한 4등급 대 정도에서 이제 지원할 수 하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아주 아래쪽까지 내려가면 수원, 수투까지만 나와요. 미적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약수령은 아니고 이제 일반 논술로 올라오면 보통 미적까지 나옵니다. 보통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논술이라고 하면 심플하게 대체로 다 미적,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기하가 나오는 학교. 확통기하가 따로따로 쪼개져서 확통만 나오거나 기하만 나오거나, 그러니까 확통 안 나오고 기하만 나오고, 혹은 기하 안 나오고 확통만 나오고, 이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확통기하가 거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둘 다 들어가거나 둘 다 빠지거나.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데는 이제 유일하게 광운대가 있고요. 광운대는 기하 없이 확통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인데, 부산대에 보통 이제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부산대는 확통 없이 기하만 나오고요. 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 세트로 움직입니다. 확통기하가 둘 다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위권을 잡는 것이 보통 어디까지를 중위권으로 잡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스카이, 한성서 해가지고 중대, 이대, 시립대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 건대, 경희대, 이과에서는 건대가 더 위에 있습니다. 많이 위에 있어요. 경희대보다. 건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동국대. 대충 요 순서인데요. 요 순서의 동국대 정도까지를 보통 중위권 정도로 잡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하위권으로 봐요. 하위권 중에서 이제 높은 쪽이긴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데들이 뭐 거기 이제 도토리들 몇 개 좀 있어요. 그러니까 키재기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는데 거의 뭐 아주대, 인하대, 뭐 서울과기대, 뭐 홍익대, 숭실대 뭐 요런 게 조금 있어요. 그 위쪽에. 예. 그래서 이제 중위권까지는 확통기하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에서 유일하게 확통기하가 포함된 게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네. 그래서 동국대, 홍익대 정도까지는 확통기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확통기하는 없다. 이렇게. 대략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에서 내가 중위권까지를 원서를 쓰겠다, 좀 노려보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타겟은 경희대가 될 것 같습니다. 중위권에서 그래도 제일 노려볼 수 있는 데가. 건대는 사실 좀 많이 어렵고요. 경희대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고, 동국대는 약간 조금 틈새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원서 쓸 때 고민해야 돼요. 동국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목표 라인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를 원서를 쓸 거라면 확통기하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러면은 확통 선택하는 애들, 기하 선택하는 애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죠. 그걸 할 수 있었을 거면 수능에서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수능에서 그러면 확통 나오는 학교 난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수능에서 확통 선택할 거야. 그럼 되게 미련한 짓이죠. 그럼 미적은 어떡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미적인데. 예, 당연히 중요한 미적을 하는 거고, 이제 확통이나 기하는 이제 필요하면 좀 얹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확통기하를 아주 심도 있는 정도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위권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중대 이상이에요. 중대 이상에는 진짜 좀 빡세게 하긴 해야 됩니다. 목표가 중대, 뭐 아니면 한양대, 심지어 연대까지 나이가 목표를 두겠다. 그러면은 확통기하 많이 해야 됩니다. 꽤나 잡아야죠. 근데 내가 최대 목표를 건대 정도로 두겠다라고 한다면 확통기하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넓이보다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만큼 분야들이 필요하냐. 그 교과서 안에서. 그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다 필요하냐. 아니면 그게 필요한데 좀 얕게 물어볼 거냐. 아니면 몇몇 분야를 좀 더 깊게 물어볼 거냐.
뭐 요거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중대 밑으로 내려오면 출제하는 범위가 약간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범위들만 나오고 그 범위들도 아주 깊이 있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문제들을 조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수업 시간에 한정된 회차 안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기들을 챙겨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조금 더 뭐 혼자 더 보겠다 하면 뭐 물론 좋긴 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보면 좋긴 좋은 건데 어쨌든 논술 수업 시간에 최소한의 기본기 정도는 대비를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확통기하가 준비가 잘 돼 있는 애들한테 보다는 불리한 거 아니냐? 물론 불리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확통기하가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이 중위권 시험을 왜 칩니까? 아니 자기 하는 미적에 플러스해서 수능에 안 볼 확통기하까지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면 저기 뭐 연대를 가든지 뭐 서울대를 가든지 그래야지 중위권 시험을 왜 쳐요?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확통기하가 뭐 내신 때 안 했어가지고 영 뭐 잘 못하는데요. 나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리한 요소로 작동하진 않는다. 다만 거기서 뭔가를 조금 더 채우면 채우는 만큼 점점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요 자료를 보실 이제 부분을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약수령 논술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수령 논술은 이제 지금 소위 이제 국어랑 수학이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국어 6문항에 수학 9문항 이렇게 나온 게 기본 형태입니다. 가천대가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이 같이 나오는 말 그대로 약수령 요 약수령 논술로 전형적인 형태가 이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새롭게 늘어난 학교들도 있고요. 8개 학교가 있는데, 요 8개 학교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 학생들이 이제 타겟으로 잡는 학교는 8개 다가 당연히 아니죠. 다 타겟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제 가천대, 그 다음 삼육대, 그리고 이제 한 서경대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대체적으로 약수령 논술에서 타겟팅으로 잡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삼육, 한성, 서경 요 정도까지를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인서울권의 경계라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딱 서울에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적대로 봤을 때 인서울권에 해당하는 학교로 제가 보통 삼육, 서경, 한성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은 실수능 기준으로 수능 정시에서 대략 한 평균 3.5등급 정도 대략 그 정도 라인에 걸리고 학종에서도 내신으로 대략 한 3.5등급 정도 라인 정도 그 정도에서 걸리는 물론 조금 더 넘어가도 학과 낮으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그 정도 거기는 이제 인서울권이라고 제가 보통 잡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탑거리에 걸려있는 학교들이죠. 가천, 삼육, 서경 요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는 학교 경기권 학교들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어 수학을 같이 보는 이제 가천, 삼육, 서경 여기들이 이제 주로 메인이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원수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는 문학, 독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국어 문제를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수학 강사입니다만은 국어 문제도 같이 나오니까 좀 봤는데요. 수학도 이게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 쉽게 나와요. 제 입장에서 이게 저는 일반 논술만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수능으로 치면은 수능 3점짜리 정도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런 게 한 8개, 9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들이죠. 물론 이것도 학교 레벨이 올라가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천대가 제일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수원대 여기는 좀 쉽게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많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국어 문제를 보면 제가 봐도 그냥 너무 쉬워요. 제가 국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느낌이 있을 정도의 문제라서 그래서 이과는 보통 이제 가천대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6문제 수학 국어 6문제 수학 9개 이렇게 나오는 배분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난이도도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는 수학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과에서는 문과에서는 물론 국어가 중요하겠죠. 문제 개수도 반대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들은 뭐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사실 못 느끼고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각 학교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같은 주제로 다 나와요. 비슷비슷하게. 몇몇 도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난이도만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수업들은 그래서 뭐 일찍부터 여기만 매달려가지고 엄청 심도 있게 준비하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 문제 준비하는 거랑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수능 3점짜리 난이도 문제에 준해서 계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학교들이 예전에 적성고사를 치던 학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성고사를 그대로 그냥 이름만 논술로 바꿔놓고 답안만 조금 더 서술형으로 쓰도록 그렇게만 전환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능 3점짜리를 내던 학교들이거든요. 그 문제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 게 8개 학교인데 다만 여기서 한 군데 약간 특이한 학교가 이제 서경대인데요. 서경대는 문제 개수를 수학 4개, 국어 4개, 8개만 출제합니다. 다른 학교들이 뭐 15개씩 보통 내는데 얘네는 8개만 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조금 서술 길이도 조금 더 길게 가는, 그래서 일반 논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뭐 근데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학교를 쓸까? 이 학교를 쓸까? 고민을 막 하다가 이 학교는 문제가 어렵다는데? 이 학교는 문제가 쉽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고민하세요, 그걸? 문제가 쉬우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한테 불리해지나요? 모든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문제 난이도랑 내 유불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의미는 있죠. 그게 의미는 있는데,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은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느냐면 재수생과 재학생을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의 학습 레벨 자체가 다를 때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냐 쉽게 나왔냐가 굉장히 큰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개 학교에서 학과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레벨이 압축돼서 비슷한 라인에서 움직일 때는 문제가 어렵냐 쉽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논술을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력이 높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문제 유형에 따른 적응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형인데 문제만 어렵게 내는 거는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 학교가 보통 어렵거든요. 근데 논술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런 쪽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낫다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면 훨씬 점수를 잘 맞는다 이건 아니에요. 다신 얼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유리함은 있다. 예, 그 차이는 좀 납니다. 근데 계산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소에 논술 문제를 그냥 논술 문제를 평소 수능 공부하던 문제들처럼 그렇게 나온 대로 가버리면 특별히 유불리는 없어요. 어차피 뭐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가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대로 가고 그냥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실 다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고대세종,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외대 글로벌, 홍대세종 요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세종이랑 뭐 홍대세종 요런 데는 이제 소위 인서울급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학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대라든가 한국기술교육대 요런 데는 이제 경기권이긴 한데 좀 상위권 학교들 요런 학교들인데, 성적대가 이제 경기권 성적인 경우에도 논술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 사실 인서울을 하겠다고 논술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목표 라인으로 두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학대 같은 데가 목표 라인에 좋아요. 경기권에서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분위기 자체가 학교 이름 딱 봤을 때 이름 자체가 얘는 누가 봐도 이과 학교야. 그런 학교는 계속 레벨이 올라갑니다. 기술교육대잖아요. 공학대잖아요. 학교가 공학하겠다는 학교예요. 그냥 어느 학교의 공대가 아니고 원래 공학하는 학교라는 거죠. 이런 학교들은 올라갑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처음에 인서울의 끄트머리 시작이고 지금 거의 동국대급이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뭐 이런 학교들.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 여기 이제 기술교육대나 이제 공학대 이렇게 있고요. 외대 글로벌도 외대의 글로벌이라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은 이게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외대가 원래 문과학교잖아요. 외국어대가.
근데 학교 자체가 이과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과를 글로벌 캠퍼스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캠퍼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과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성대도 좀 그렇고요. 경희대도 그렇고요. 성대는 그게 뭐 캠퍼스 개념이 아닙니다. 경희대 국제도 캠퍼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학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교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 게 아니고 학과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외대 글로벌은 마찬가지죠. 자연계 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들어가 있는데 요 학교들은 이제 국어 없이 수학만으로 약수령 논술을 봅니다. 국어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성적대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까지도 조금 신경 쓸 뭐 필요는 있다. 예,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어쨌든 논술 배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난이도 부분인데, 요 난이도는 이제 계산형이냐, 논증형이냐, 뭐 요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는 어차피 해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바뀌는 건데, 다만 이제 논술을 조금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요 논술형, 증명형 요쪽으로 넘어오기가 조금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늦게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형 쪽으로,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선택권이 한정된다. 요런 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표 형태로 나오는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리논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앞에는 이제 수리논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이제 수리논술 어떻게 할 거냐. 수리논술 분류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증명이냐 계산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는 뭐 수열, 슬로그, 함수 뭐 이렇게 단원별로 가는 거죠.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분류 체계를 잡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단원입니다. 소단원들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이 문제예요. 증명이냐 계산이냐. 왜냐하면 수능 문제, 내신 문제에서는 증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배워요.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떤 이야기 딱 나오면 처음에 증명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듣죠.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왜냐면 그거 아무리 들어도 어차피 문제 풀 때 적용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면서 적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AI처럼 공부해요. AI의 딥러닝처럼 수학 공부를 합니다. AI 딥러닝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겁나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밤새 알파고한테 바둑을 한 2만 판을 2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냥 많이 문제 풀다 보면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되게 미련한 짓이죠. 알파고는 포인트를 못 찾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미련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리를 파지 않고 그냥 경험치로 그냥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재능이 있고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원리를 파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게 이해하는 게 좋아. 이러면서 가는 그런 애들이 또 나중에 높이 가거든요. 예. 어쨌든 이 증명 파트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별로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산형 문제냐, 이제 증명형 문제냐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문제예요. 요건 제가 뭐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냥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요게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해놨는데요. 삼각형 넓이를 P와 Q의 식으로 나타내라. PQ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계산형이에요. 그럼 이게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죠. 계산을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답. 그래서 PQ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1번 답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 2번 답은 그래서 S는 이거다, 면적은 이거다,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그냥 계산형입니다. 늘상 하는 거죠. 맨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산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증명형으로 가게 되면, 증명형은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사족이 다른 얘기인데, 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해본 친구들은 이게 뭘 하라는 거야? 뭘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적응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비율을 어떻게 할까 사실 제가 좀 정확한 비율은 아닌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뭐 김치 있고 뭐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참치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그럼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넣으면 자 김치찌개 나왔어요. 요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계산형이에요. 근데 증명형은 이런 거죠. 김치찌개에 고기가 들어가면 왜 맛있는지 설명해봐. 고기가 들어가면 고기 넣어보니까 맛있긴 하던데. 근데 그게 왜 맛있어? 고기 넣었으니까 맛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풀어보려면 고기는 맛있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게 다는 아니겠죠. 고기 가지고 있는 기름기도 좀 있을 거고, 씹는 식감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라 그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의 포인트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증명 부분은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 방법론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교과 과정에 없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은 기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 있어요. 다만 애들이 그걸 자면서 안 듣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걸. 그건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나서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의 소위 수능식 유형별 학습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되도록, 애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상당히 불만은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논술하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방식들을 계속 새로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 이런 증명 할 수 있어? 그럼 못해요. 기본 공식인데. 근해 공식 유도할 수 있어? 근해 공식을 다 알거든요. 근해 공식을 모르는 고등학생도 물론 있을 텐데, 그런 학생이 논술한다고 와 있으면 안 되고요. 근해 공식을 모르는 학생은 없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유도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증명해?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그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거가 하면서, 야, 이런 방법론이 이럴 때도 쓰이는 거야, 이럴 때도 쓰이는 거야, 이럴 때도 쓰이는 거야. 그런 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답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쭉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서 이거다. 근데 사실 제가 요 식을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요 수식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수식이에요. 이 식이 문제에 있어요, 여기. 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그냥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문제 답의 결론이 원래 문제에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묻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기에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걸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 즉 결론으로 나와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문제 자체를 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에 대한 방법론이 전혀 탑재된 게 없어요. 이런 것도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논술 수업에서 계속 얹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학 실력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방법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막상 해보면 또 해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네, 한 두 번, 세 번만 해보면 또 곧잘 합니다. 네, 그런 방법론을 논술 수업에서 계속 얹어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항 예시, 그 다음에 이제 약수령이에요. 약수령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약수령은 문제가, 아까 문제는 반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약수령 문제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게 문제고, 요게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 줄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두세 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그러니까 단답에 가까운,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보던 서술형 문제 그런 정도로 나온 사이즈가 그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36대 건데, 36대가 요거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고, 요게 학교에서 발표한 해설이에요. 단계별 채점 기준. 요때는 문제를 조금 더 답안을 길게 쓰도록 나와 있긴 했었어요. 예. 이 정도면 상당히 길게 쓴 겁니다. 채점 기준이라서 다 일부러 쪼개서 써놓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들 약수령 논술 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게 마찬가지로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요 문제와 요 문제는 같은 주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분수 형태의 다항함수 가지고 극한 문제 가지고 뭐 개수 찾고 값 찾고 하는, 그러니까 요 주제가 어느 학교 약수령이든 다 있어요. 이건 약수령 낸다 그러면 무조건 내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등차수열 합의라든지 이런 몇몇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약수령은. 그래서 일반 논술에 비해서는 준비 기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약수령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과제는 당연히 이제 수학 실력 키워야죠. 논술 수업은 수리 논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해결력, 논술 수업은 이제 당연히 논술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인데요. 그러니까 답안을 잘 써야죠, 논술이니까. 예. 근데 이제 중요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높이를 좀 다르게 줬습니다. 논술 수업이니까 당연히 논술이 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 실력이에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수리논술이든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실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만 제가 요걸 높여놓은 이유는 제가 하는 게 논술 수업이니까 그래요. 수학 실력은 수능하면서도 하고 다른 데 다 하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논술 해결력 하는 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원래 더 중요한 건 이쪽이긴 합니다. 수학 실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법은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답안 작성법은 경험치를 어느 정도만 쌓으면, 이거는 문과의 언어 논술처럼 막 첨삭을 맨날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면, 틀이 잡히면, 이거는 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대로, 그거가 어렵거든요. 생각하는 그대로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 모양새는 나온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번 첨삭이 아주 심도 있게 꼭 필요하진 않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거기까지가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이거 비유적으로만 맨날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그래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제가 제 교재 한 단어를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제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 기본 문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본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에서, 내신에서 늘 하고 있는 그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 그 문제들도 조금 물론 인사이트가 있는, 어느 정도 심도가 있는 문제, 우리 꼭 필요한 문제들을 아예 단원으로 박아 넣어버렸습니다. 논술 교재 안에. 그래서 얘들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몇 개를 풀어가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시간을 조금 들여서 풀어보고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기본기 부족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거를 넣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수능 수업하면서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제 교재에 없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하여튼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논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요 주제가 나옵니다. 주요 주제. 그러니까 조금 짧은 논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주제가, 그러니까 원래 이 단원의 주제는 수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이거는 논술에서 단일 주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수학적 기납법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박스 채우기, 빈칸 채우기 문제로만 나오거든요. 서술 자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리 논술에서는 가장 빈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로 항상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본 소주제들을 몇 가지를 조금 합니다. 뭐 전마식, 수학적 기납법, 극한, 뭐 이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주제들은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을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의고사 문제를 치기 전에 약간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냥 주면 애들이 다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로 시험을 쳐요. 그럼 제가 답안을 걷어갑니다. 걷어가고 그거 채점 해가지고 이제 서면 첨삭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나눠줘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제가 첨삭의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서면 첨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면 첨삭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전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 다시 써오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면 첨삭도 같이 합니다. 예. 첨삭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예. 예, 교재 한 단원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은 처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 풀고 답안 작성 간략하게. 근데 답안 작성이 수업 시간 내에 답안을 다 작성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는 정도만 풀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내용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어주고요.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다음 시간까지 다시 써오기까지가 이제 숙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오면 원래 문제 푸는 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첨삭합니다. 네, 그렇게 첨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회 모의고사 실시하고 서면 첨삭하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는 이제 원서 쓸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 이 친구가 몇 점 맞았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이 정도 맞는구나. 이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이 정도 맞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원서 전략을 짜야 돼요. 학교 레벨에 비슷한데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얘한테는 이쪽은 맞고 이쪽은 안 맞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희대보다 건대가 더 위에 있습니다. 같은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경희대는 쓰면 안 되고 건대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가 높지만 거기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향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 거를 문제 점수를 가지고 같이 파악을 해서 원서 상담을 해야 돼요. 비슷한 레벨에 있지만 과기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에 있지만 어떤 애는 아주대를 써야 되고요. 어떤 애는 과기대를 써야 돼요. 과기대 써야 될 애가 아주대 쓰면은 좀 안 좋고요. 아주대 써야 될 애가 과기대 쓰면은 그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원래 이제 제가 봄부터 쭉 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서 상담. 일본 원서 상담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기별로 이제 내신 할 거냐, 현황 할 거냐,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3월이나 6월 요럴 때 이제 상담할 때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여름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이게는 뭐 어차피 지금은 내신 이제 뭐 기말고사 하나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수능 과목 더 열심히 할 거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 집중해야 되는 케이스냐 정시까지 같이 보러 가야 될 케이스냐 그리고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보통은 물리하는 것보다는 지학하는 게 낫다는데요. 보통은 그렇겠죠. 얘도 그럴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성향을 같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생명은 선택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점수 따기 유리하다던데요. 그럼 물리를 생명으로 돌리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리 성향을 갖고 온 애들한테 생명을 시켜갖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다 고려해가면서 선택 과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호 과목과 성향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거 되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는 너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너 등급 그러니까 시험 결과 등급 몇 나와서 그러면 3, 4, 3 뭐 얼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과목 점수 상관없이 너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해? 이거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이과적 성향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이과인데 그냥 공부를 문과 과목이 더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과가 좋아서 이과가 잘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학습법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학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극적인 케이스가 수능에서 54437 맞았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성신여대 바이오신약의학부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는 논술을 오래 해가지고 했던 친구라 가장 조금 극적인 케이스라 성적 대비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구라 오늘 말씀드리고 뭐 다른 학생들은 그냥 조금 높거나 비슷하게 가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논술도 이미 블루오션 시장은 아닙니다. 약간 레드오션에 가까워서 아주 대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래도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더 높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논술은 합격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원서 자체를 약간 높여 쓰거든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학종이나 교과의 경우에는 안전 라인, 그러니까 적정 라인,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아래쪽을 넣잖아요. 근데 논술은 아래쪽으로 넣는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쪽을, 대신 위쪽을 쓴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쪽을 이제 쓰게 되죠. 위쪽은 논술로 지르고, 아래쪽은 학종으로 바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합격한 케이스가 나온 경우에는 논술의 합격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원래 사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예, 또 다른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시 1차가 지금 이제 여름에 시작을 하면 9월 달에는 수시 1차와 함께 정규반은 계속 진행됩니다. 정규반은 7월 달에 시작하면 10월 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그 사이에 수시 1차가 필요하면 9월 달 정도에 따로 수시 1차는 번외로 하는 겁니다. 저희 과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기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반이에요, 정규반. 정규반이 10월 말까지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수능 치고 나면 그때는 수시 2차 파이널 그때 열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요 실전반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 아주 옛날 거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차 파이널도 같이 진행되고 수능 끝나고 나면 전부 2차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시 1차의 경우에는 이제 요런 파이널들이 좀 열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이슈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제 맞춰서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고요. 예, 요 정도입니다. 나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따로 질문을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요런 기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